대법원 2022년 4월 5일자 2018-758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1. 집행관은 집행권한을 확인함으로써 집행 대상이 집행권한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부작위 채무 및 간접 강제 명령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에 외관, 징표는 물론 집행 권한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 대상이 집행 권한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작위 채무 및 간접 강제 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 권한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에 집행 장소나 집행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의 이유를 살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 장소나 집행 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행 권한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 장소나 집행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 장소나 집행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 장소나 집행 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 처분이나 집행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이 을로부터 식당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을은 위 식당이 소재한 건물을 포함한 대전광역시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집행관이 병의 위임에 따라 위 식당의 카운터 뒤쪽 벽면에 가처분 결정의 고시문을 부착하자 갑과 을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할 당시 외관, 징표는 물론 집행권한 주문의 객관적 취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권한에 표시된 범위에 집행 대상이 포함되는지 등을 제대로 판단하였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집행을 적법하다고 보아 갑 등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자 2016마 5394 등 결정 사건명 주식매수 가격 결정 등 1. 주권 상장 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 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주권 상장 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 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 주가를 참조하여 매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 상장 법인의 시장 주가는 유가증권 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 내용, 재무 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 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 상장 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 주가를 전제로 투자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 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 가격 결정 신청 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어느 특정 일의 시장 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 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상장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시장 주가가 가격 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 상장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 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 주가와 함께 순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 주가가 순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 주가가 주권 상장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 매수 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주식 매수 가격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 제86조의 2 주식 매수 가격 결정의 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다. 이때 증명은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소문, 편향된 의견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3.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 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장 법인 사이의 합병 사실은 합병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이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 주가가 이미 합병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합병이 대상 회사의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매매 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 갑 기업 집단 내 계열 회사인 주권상장법인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을 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주식 매수 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시장 주가는 병 회사의 상장 무렵부터는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 회사의 합병 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을 회사 주식의 공정한 매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일로 주식 매수 가격을 결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7다 3024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공사 도급 계약이 총액 계약인지 단가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사 도급 계약은 대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 계약과 단가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 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 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 계약은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 도급 계약이 총액 계약인지 단가 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법인과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 중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 을 법인을 상대로 기성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공사 도급 계약을 총액 계약과 단가 계약 중 어떤 계약으로 보아 기성 공사 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공사 도급 계약은 전체 공사 대금을 정한 총액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의 목적과 거래 관행,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 회사와 을 법인의 태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공사 도급 계약을 단가 계약으로 단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기성 공사 대금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7다 266177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귀속 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비용은 경매 절차의 집행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청산의 결과로서 본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 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 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여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담보권 실행의 본질이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은 그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돈으로서 경매 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으로서 배당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된다. 매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귀속 정산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지 않을 뿐 담보로 파악한 교환 가치만큼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경매에 의한 실행과 본질이 같으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비용은 경매 절차의 집행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정산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쓴 감정평가 비용 등을 실행 비용으로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과 취득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9다 292-736 등 판결 사건명 매매대금 등 1.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 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헌, 내용과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을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소급표로 말미암아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9-299-423 판결 사건명 의무 이행의 소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 무효.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제87조 제1항 제2호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의료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의 요건과 절차.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 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 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그 시행 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 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224-975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화해 권고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분리 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 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상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상은 주의적, 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 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237-117 판결 사건명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사고 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다 240-02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 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이러한 면접 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첫째,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 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 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었거나 둘째,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 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다 254-228 등 판결 사건명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 등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 수익 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0다 268-76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확정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적용되는 이율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원금 채권과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서 확정 지연 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 채권이나 확정 지연 손해금 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자 2021 796 결정 사건명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 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갑이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 허가를 받은 후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갑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갑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다 263519 판결 사건명 건물 등 철거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 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등을 거쳐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275-611 판결 사건명 회원 지위 확인 청구의소 1. 처분 문서상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법인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특별 법인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 기간 만료 시 갑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 자격을 자동 연장할 수 있고 1일 1팀 주말 예약 보장 및 주중 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부가 특전이 부여되며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법인이 입회 기간 만료 전 회원 자격 자동 연장을 선택하자 을 회사가 회원 자격 자동 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 특전이 주말 예약 6회, 주중 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의하면 회원 자격이 자동 연장될 때마다 부가 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 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276-973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법원으로서는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라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3. 갑 종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다가 제1심 법원의 성명 준비 명령에 따라 대표자를 병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갑 종중의 대표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었고 그 후 갑 종중이 원심 법원에 대표자를 병에서 정으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병의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정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280-781 판결 사건명 임금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2. 갑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 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갑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 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법인이 매 학년도에 정한 연구 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 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 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 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백 간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법률상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상 자백은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볼 것인지는 변론 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취지와 소송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백간주 역시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대상,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 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다 294-186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 대상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적극. 9.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된 농지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농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적극. 9. 농지법 부칙 1994년 12월 22일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 농지에 대한 농지 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적극. 9. 농지개혁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9.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9.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작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 소유자에게 농지 대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9.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9.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 조치가 해제되어 원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그리고 구농지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농지법이라 한다. 구농지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 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 농지에 대한 농지 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 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 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 대가 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농지법, 구농지개혁법 및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구농지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구농지개혁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및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근거하여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다 299372 판결 사건명 청구 2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 어음의 원인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 이의의 소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분할 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에 정함이 있고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 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분할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다 30579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2.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원 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추원 항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 대리인이 그 재판 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 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원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 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 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 대리인이 그 재판 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 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